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이은택입니다. 오늘 2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에 취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생각과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은 총 3가지 정도 정책이 이 주식시장에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AI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AI 인프라라고 하는데 사실 인프라라고 하지만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주도했던 하드 AI, 즉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어떤 반도체 이런 쪽보다는 뭐 그쪽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쪽보다는 주로 그 다음 이야기, 소프트웨어 AI죠.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석 인원을 보면은 오픈 AI CEO라든지 오라클 CEO처럼 소프트한 것들 그런 쪽에 참여들이 더 많고 특히 이번에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의 어떤 충격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욱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 중에서도 소프트 AI 쪽에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패권을 다시 잡겠다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친환경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오히려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 수송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단순히 트럼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죠. 바로 탈세계화가 어느 정도 막을 내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탈세계화가 왜 영향을 미치냐? 이 친환경을 위해서는 친환경, 즉 환경은 공공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공유지의 비극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한 것들은 교과서에 2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서로 합의를 해서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자. 페널티예요. 두 번째는 잘하는 애들은 보조금을 주자예요. 근데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죠. 예를 들면 중국이 더 뭔가 탄소 배출을 약속했던 것보다 많이 했다. 그럼 미국이 그거를 뭐 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로 협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보조금도 지금 정부 부채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자도 높아지면서 이제 이자 내기도 버겁해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내기도 힘든데 과연 뭐 이렇게 친환경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기기 힘든, 자력으로 일어서기 힘든 그 친환경은 약간씩 후퇴하고 대신 친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원전 이런 것들이죠.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원전이 되면 이제 전력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태양광은 바로 받아서 그쪽에서 쓰니까 뭐 송배전 이런 것들이 거의 필요 없잖아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 대용량으로 해서 그걸 변압을 만들어서 송배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우주 국방이죠. 우주 관련해서는 전에 저희가 2021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탈세계화 시대였던 1960년대에는 우주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달에 굉장히 많이 갔죠. 하지만 그 이후로 세계화 시대였던 무려 40년, 50년 동안은 달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폴로 음모론도 있고 그러죠. 그때 정말 우리가 달에 갔었을까? 음모론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갔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갔었을까? 이런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탈세가 되면서 다시 또 달에 가고 있죠. 그래서 우주 쪽은 트럼프도 강조했지만 탈세계화 시대 때 친환경이 안 좋아진 것처럼 반대급부로 우주 같은 것들은 더욱 뜨고 있는 거죠. 국방도 마찬가지고 우주 국방은 저희 한 세트라고 생각하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나토 국가들은 늘려야 된다. 더 이상 미국에게 의지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지금 어느 정도냐 대부분 국가들이 2%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있어요. 근데 5%까지 올려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토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쌍수를 들고 행했던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 트럼프가 옳다. 국방비를 늘려야 돼. 나토 국가들은 어딥니까? 바로 폴란드 대통령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폴란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무기 많이 살고 있죠.
지금 4%인데 아마 무기 구매를 하면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쵸? 이제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야, 나만 이렇게 돈 써가지고 좀 러시아 방어하고 이게 말이 돼? 너네 나토 동맹이라며. 그럼 너네들 돈 써. 이것도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 국방비 같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들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식들이 그 수혜주라고 생각해서 증시 퍼포먼스가 좋았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소프트 AI예요. 그렇죠? 소프트 AI. 물론 하드 AI도 있지만 대부분 소프트 AI. 예,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 막 2개 정도. 예, 거의 없죠. 예, 굉장히 소프트 AI가 정책의 수혜를 많이 입었다. 소프트 AI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전력기기 원전, 그리고 우주 방산 로봇, 이런 걸 포함한 게 저희들은 소프트 AI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주식이 강했냐 보면은 다시 소프트 AI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나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관세 때리고 그러면 이게 팡팡 튈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막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게 박스권 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반복할 거다 생각합니다. 트럼프 취임 1기 때도 그랬죠. 취임하기 전에가 오히려 좀 금리가 급등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뭐 관세도 있고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움직였고요. 지금도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데 저희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수혜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금융 이런 것들은 작년 타픽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많이 올랐죠. 근데 작년 말부터 저희가 금융은 뉴트럴로 내렸어요. 물론 B2C가 이제 저희 반등할 거라고 보니까 B2C의 대장주가 이제 금융이기 때문에 뭐 엄청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뉴트럴 정도로 생각하고 증권주 같은 것들은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전반적으로는 주도주에서는 좀 내려오지 않겠냐. 탑픽에서는 좀 내려왔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때문이란 거고요. 금리는 물론 저희는 올해 연말부터는 좀 더 반등의 여지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이게 쉽사리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트럼프 1기 때처럼 오히려 좀 횡보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던 2019년에도 트럼프 취임 직전에 이 환율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환율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번 달, 저저번 달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번 장세에서는 단기 급락이 자주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99년도에도 보면은 그 전에는 10% 내 급락이 나스닥에서 거의 뭐 1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빵번이 있었던 경우도 많은데 이 버블 장세 때는 무려 6회, 거의 뭐 2달에 한 번씩 빠졌다는 거예요. 급락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밸류에이션 확장에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에.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급락이 좀 자주 나타날 텐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급락을 다 맞추냐? 맞추면 좋겠지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운이 좋아서 맞출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차트를 잘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락 때 괜히 이렇게 막 너무 심리가 말린 이후에 팔면은 사실은 바닥에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단단히 먹자. 그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뭐가 급락을 만들 수 있냐? 첫 번째로 볼 거는 이거예요. 관세죠, 관세. 관세는 저희는 관세나 일부 보조금 중단 같은 것들도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백악관에 입성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0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죠. 1900년대 이전. 1900년대 이전에 어떻습니까? 관세율은 뭐 거의 20%에서 50%. 그렇죠? 굉장히 높았죠, 관세율. 지금은 거의 제로인데. 반면에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 안 그려졌는데 왜 안 그려졌냐? 거의 없거든요. 거의 빵이에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든지 아니면은 개인 소득세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외국인한테 세금을 걷었고 내국인한테는 걷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도 그때도 아무 일 없지 않았냐 뭐 이런 거죠.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적죠. 관세 때리면은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협상 도구로만 사용하자. 물론 협상 도구로 사용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때리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부 백악관 인사들은 그 반도체법 같은 거 왜 미국의 공장지인데 그쪽 보조금을 주냐? 오히려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어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수수료 물리자 이런 주장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조금이 중단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저희들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들은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떻게 이게 피해자 수혜주를 구분하냐? 이건 상당히 좀 심플해요. 네. 물동량을 동반하는 것들은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다 있어요. 아니면 보조금이 중단되고 그런 것들. 물동량이 움직이니까 그걸 위해서 막 미국이 공장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세 어느 정도 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보조금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러면은 뭐가 상대적으로 낫겠습니까? 물동량 없는 거. 그럼 크게 내수주하고 수출주 중에서 엔터하고 소프트 AI죠. 그중에서 저희는 이쪽 수출에 관련된 거 소프트 AI하고 엔터 이 정도가 저희들은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관세에서 자유로우면서도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은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갈팡질팡 이 정책들도 주가의 급등락을 올해 내내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급등락하냐? 지금 연준은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죠. 근데 고용 앞으로 완만하게 좋아질 거예요. 그럼 고용만 보면은 긴축을 해야 돼요. 근데 물가는 완만하게 계속 더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고용 보면은 긴축을 해야 되고, 고용 데이터 나올 때는 그럼 막 고용 데이터 잘 나오면 또 매파들이 득세할 거예요. 긴축해야 돼 이렇게. 근데 물가 나오는 날은 또 아니야 긴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비둘기파가 막 득세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시장도 등락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고용 같은 경우 이미 좀 선행 지표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말씀드렸죠. 금리를 내리면 B2C가 반등할 거고요. B2C가 반등하면은 고용 효과가 B2C가 크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반면에 물가는 오히려 좀 완화될 거다. 물가는 저희가 이 렌트 인덱스를 많이 얘기했죠. 렌트 인덱스하고 이 CPI의 주거비하고 굉장히 디커플링 됐어요. 둘 다 주거비 자체가 렌트란 얘기거든요. 렌트를 반영하는 건데 두 개가 거의 1년 반 정도 이게 디커플링 됐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냐? 렌트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점선 있죠. 다른 물가 지표들 하고 보면은 다른 물가 지표들, 다른 물가들 그리고 이 렌트 인덱스는 모두 똑같은 시점에 반등해서 똑같은 시점에 반락하고 똑같은 시점에 횡보해요. 다 똑같아요. 균일해요. 근데 이 쉘터만 유독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겠습니까? 혼자 떨렁 움직이는 거하고 다른 상품들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렌트 인덱스가 아니고 주거비에서 이 CPI의 주거비는 굉장히 착시가 심해요. 근데 과거에도 이거는 사실 똑같았죠. 왜냐면 렌트는 1년 단위로,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물가는 매달 조사하는 거. 이게 뭐 지금 갑자기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만 렌트 이 주거비를 빼고 봐야 된다고 주장하냐. 이 질문도 되게 많은데 보세요. 주거비거든요. 과거에는 이걸 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굉장히 안 움직여요. 그렇죠? 거의 10년 동안 그냥 쭉 3% 내외에서 거의 쭉 움직이니까 이게 뭐 빼든 말든 뭐 후행이 좀 있든 말든 물가에 뭐 이렇게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죠.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재택 수요가 폭증했죠. 그러면서 2%였던 렌트비가 주거비가 8.1%까지 급등해요. 렌트비가 거의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코어 물가하고 헤드라인 CPI에. 근데 이렇게 급등하니까 당연히 그 영향이 커지는 거고, 이게 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착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사실 빼고 봐야 돼. 빼고 보면 어떠냐? 빼고 보면 물가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1.9%, 2.1% 이 정도예요. 코어는 2.1. 이게 무슨 긴축 우려를 해야 되는 레벨입니까? 아니죠. 근데 연준은 헤드라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파악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긴축 얘기가 나오는데 2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이 물가 지표가 오히려 물가를 낮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올리는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후행이니까 점점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낮추는 착시 효과가 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좀 스프레드가 크죠. 점점 좁혀지죠. 앞으로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날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연준은 헤드라인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가 발표할 때는 이거 긴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주식시장에도 급락과 급등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딥시크 쇼크도 마찬가지예요. 딥시크 쇼크도 뭐 이게 갑자기 무슨 뭐
주가 하락을 만들었는데 단기 하락이죠. 예, 물론 이게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추적 하락으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딥시크 쇼크 이후에 뭐가 좀 좋았냐라고 하면은 역시 이번에도 소프트 AI예요. 뭔가 기운이 소프트 AI로 좀 쏠리고 있죠. 지금 세 가지가 다 겹쳤어요. 트럼프 정책도 여기, 딥시크 쇼크도 여기,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것들도 상대적 자유로운 게 여기. 소프트 AI죠. 저희들은 이런 쪽을 좀 선호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뭐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거의 비슷한데요. AI 반도체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요가 좀 못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B2C 레거시 반도체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반도체는 저희가 실적 장세 입으면 작년에는 언더웨이트를 추천드렸지만 올해는 그냥 뉴트럴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그 전에 사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를 수 있다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뉴트럴 정도를 맞춰놓아서 가져가는 것들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퀀트와 시황 쪽에서 좀 더 자세한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개량 분석 퀀트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는 한국 증시가 첫 번째 주제이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국인은 뭐 미국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원화로 보는 게 아니고 뭐 달러로 보겠죠. 지금 오늘 좀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1,400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달러로 환산을 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증시가 얼마나 비싸고 싼지를 판단할 때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뭐 환율을 고려를 해서 봐야겠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뭐하러 환율을 고려를 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에 전망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환율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한국인이 한국 기업을 볼 때, 한국 증시를 볼 때 PE를 계산하게 되면은 주가를 그냥 EPS로 단순하게 나눠보면 되겠죠. 하지만 외국인이 볼 때는 주가에다가 이제 오늘의 환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해서 가격을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분모에 곱해하는 환율이 오늘의 환율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조건은 이제 전망치에 대한 전제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거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미래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 시장에서 많이 참고하는 12개월 forward EPS, 즉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EPS를 기준으로 본 밸류에이션을 많이 쓰죠. 근데 앞으로 1년 동안이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의 환율이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의 환율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외국인이라도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지만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고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외국인이 봤을 때는 원화 기준의 EPS는 가만히 있어도 달러 기준의 EPS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가 다시 계속해서 강세로 갈 거다. 원화가 계속해서 다시 약세로 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외국인이 있으면은 EPS가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 보이는 뭐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고려를 할 때는 앞으로 환율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이제 논리에 녹아져 있는 건데요. 지금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저희 KB증권에서는 지금 뭐 무역 전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고 환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다시 달러가 강세를 조금 진정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원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저희 전략 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지게 되면은 외국인이 보는 밸류에이션은 얼마나 낮아지게 될까? 이거를 한번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계산한 PE가 8.9배 정도 되는데요. 뭐 아마 오늘 주가가 빠져서 조금 더 내려오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EPS에 적용하는 환율을 그냥 환율이 아니고 과거 1년 평균 환율인 1,370원 정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8,900이 아니고 8,500까지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보통 우리나라 그 코스피 PE 평균이 10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뭐 싸 보이는 구간이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는 그 외국인이 워낙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싸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조심스럽게나마 외국인 수급도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뭐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탑다운한 이유는 뭐 이제 놔두고 기술적으로만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환율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250일 평균, 1년 평균이죠. 그리고 그 평균과 환율의 괴리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았는데 사실 환율의 상단과 하단이 얼마인지는 뭐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2008년 전에는 뭐 하단이 이제 한 700원 정도였고 뭐 상단이 한 1,2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하단이 대략 뭐 1,200원 정도 그리고 상단이 이제 1,500원 정도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레벨에 관계없이 상단이든 하단이든 환율과 평균 환율과의 괴리가 대략 한 100원 이상 정도 벌어지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으로 한번 수렴이 일어납니다. 즉 평균보다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내려오게 되고 평균보다 너무 많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평균 회귀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런 평균 회귀가 뭐 2009년과 2022년 정도 사례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한국 증시가 지난해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볼만한 종목들을 한번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는 리스트들이 뭐 대표적인 게 뭐 조선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데 바이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과거 대비 PE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 있는 여기 제가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과 5년 평균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서 5년 평균 대비 얼마나 할인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EPS가 올라가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 대비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EPS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 매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 더불어서 환율까지 뭐 더 준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리스트는 저희 이제 월간 전략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 데이터이긴 한데요. 외국인이 워낙 강세 국면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도 업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방산오주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뭐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뭐 바이오 쪽도 있고 뭐 일부 의외로 운송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한 번쯤은 참고해 보실 만한 리스트가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배당을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기준일을 바꾸는 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2023년도 초에 이 배당 절차를 선진화시키겠다. 즉 지금까지는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배당주를 샀어야 되는데 이게 투자자들한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실적과 DPS를 모두 공시를 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알고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 2023년도 기말 배당부터 첫 시행이 됐고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재작년 기말 배당 때는 뭐 109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참여를 했고 시가총액으로는 대략 한 400조 정도 되는 종목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43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시가총액으로는 뭐 900조 원 정도가 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증시 규모가 2,000조가 넘기 때문에 아직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더 많은 것들이 현실이죠. 그리고 종목 개수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안 했는데 하지만 뭐 이번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내년 배당 시즌 때는 이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혼선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말 12월 27일 날 이 배당 절차를 개선시키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분기 배당에 대한 내용을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이 분기 배당 기준일이 3월 말, 6월 말, 9월 말 그때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한테 지급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일이 분기 말이 아니고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게 왜 배당 기준일을 기업들이 바꾸지 않는 이유였냐면은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배당을 3월 말에 주주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간 배당, 결산 배당 기준일을 바꾸게 되면은 연간 배당 기준일과 1분기 배당 기준일이 비슷한 시기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일정하게 배당을 주는 이 배당의 그 예측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규칙성에 약간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특히 배당 기준일을 좀 미루지 않았었던 뭐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법안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는 이런 혼선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사실 내년 이야기니까 뭐 내년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볼만할까일 텐데,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10개 종목들이 지난해의 종목들이고요. 지난해에 배당 기준일을 바꾼 종목들입니다.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PS를 발표했을 때, 보통 DPS는 실적 발표랑 같이 공시를 하는데요. 그 DPS를 발표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서 끝난 종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적과 배당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발표한 DPS가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 낮지 않은, 즉 컨센서스보다 많이 주거나 최소한 컨센만큼 준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배당에 관해서는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기준을 갖고 이 배당 기준일을 미룬 종목들을 그러니까 DPS를 발표했을 때 사서 배당 나길까지 보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의 평가와 이 DPS 서프라이즈가 이 실적 발표부터 배당 나길까지 뭐 짧으면은 보름, 길면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게 한 번의 샘플이기는 하지만 작년 한 번의 샘플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즉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그날의 주가 반응이 좋은 종목들, 그 중에서 이 DPS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또는 예상보다 많이 준 종목들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후보가 뭐가 될지 한번 찾아본 게 이 리스트입니다.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증권주들이 좀 대표적으로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증권주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가 배당률이 높고 그리고 배당 기준일을 미룬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기업들이고 또는 이제 DPS 추정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의 배당을 줄 수 있을 만한 후보들로 이런 종목들을 꼽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면 확률적으로는 좋다라는 건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로 이제 다음 문제가 넘어갈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배당주를 샀는데 배당 받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굳이 배당에 집착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굳이 집착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뜻은 이 주가를 많이 오른 종목을 배당락까지 보유를 하면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들 거기서 배당 수익률을 더해도 수익률이 개선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 배당락일에 보통 배당 수익률에 비례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또 배당락 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일수록 배당락일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굳이 여기서 며칠 더 기다려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들 수익률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개선이 되는 종목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확률이 그 모든 것을 걸 만큼 이제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배당주를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은 뭐 굳이 배당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만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배당락까지 보유를 하면서 배당을 받는 것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배당주들을 뭐 만약에 매수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주가 별로 안 좋으면 배당을 받고 주가가 좋으면은 굳이 이제 뭐 배당을 길게 보유를 하면서 받지 않아도 된다. 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시황 담당 하인한 의원이 다음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1월 6일에 코리아 금융 빅뱅이라는 자료를 썼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2월 전략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금융 빅뱅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작년 말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아주 중요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리아 금융 빅뱅이라고 제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고요. 업종 전략 관점에서는 특히 조선에서도 군함 MRO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전선 기업들, 그리고 이제 로봇, 우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 관점에서의 내용인데,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그리고 또 산업단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가늠을 해봤고요. 상법 개정의 수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상법 개정이 될지 자본시장법 개정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선책으로 새로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는 시기라면은 과거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언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스스로 주주환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던 기업이 KT&G, 한국앤컴퍼니, 그리고 한진칼, 이렇게 3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질 가능성이라는 거죠. 경영권 분쟁이 많아진다면은 이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사모펀드들 간의 다툼 속에서 자문 서비스 또는 자금 조달을 해주는 증권사들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글로벌 투자은행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경영권 공격을 하는 측과 경영권 방어를 하는 쪽에 각각의 이제 자문을 해주면서 상당하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또 골드만삭스처럼 경영권 방어에 자문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만약에 경영권 방어를 성공하게 되면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부터는 뭐 회사채 발행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이런 여러 가지 딜들을 그 투자은행에 몰아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의외로 또 증권업종이 장기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뤘던 자료가 이 코리아 금융 빅뱅이라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차트는 여기 보시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좀 암울한 전망이긴 한데 한국은행에서 장기 전망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40년대에 가면은 0%대로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저는 핵심적으로 이 수출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교과서, 중고등학교 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교과서를 배울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국가로서 세계화 시대 때 성장한 국가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수출로 보시면은 대략 한 2010년 정도까지가 세계화 시대였었는데 2010년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구조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시기가 있지만 사실 성장이 좀 멈춰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떤 성장주냐 가치주 이런 스타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010년 전까지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성장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참 시청자분들께서 성장주를 투자하실 때, 예를 들면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시면서 배당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 성장주 시대에는 배당, 즉 주주환원을 별로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성장이 멈춰 있고, 이게 저는 가치주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가치주를 투자할 때 어떤 논리로 투자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우 쌀 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다, 또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다라고 할 때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또 최근에 코스피가 2,400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그런 전망들이 주로 지배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할 때 또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빅뱅이 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금융주들이 1년 내내 아웃퍼폼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올해는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그런 흐름이 또 이런 주주환원을 좀 높이 개선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주라고 해서 또 영원히 가치주일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뭐 상황이 바뀌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거나, 산업 환경이 바뀌거나, 또는 기업이 구조 전환을 잘 해서, 구조 개혁을 잘 해서 변화하게 된다면은 다시 성장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사실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만 경제 전체가 그렇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산업단에서 그런 변화를 해나가는 산업을 보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군함 MRO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제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및 여당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차이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상법 개정의 적용 대상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의 적용 대상은 상장기업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 같은 경우는 과거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어 왔었던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주로 이 합병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죠. 이런 과거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몇몇 행위들 또는 이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그 부분만 타겟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이 자본시장법 개정의 장점은 이런 주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를 언급을 하지 않는 문제, 즉 언제든 편법은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편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에서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들도 다 이제 못하도록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겠다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이 상법이 개정되려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되는 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좀 철학적인 문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가계의 자산의 구성입니다. 흔히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또 볼 때도 일본도 그런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계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구조죠. 매월 특정 일정 수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는 어쨌든 한 20년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같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서도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퇴직연금이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그런 정책 목표를 가졌었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현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라는 게 정책 목표였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언론이나 이제 외부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신 집을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전부 다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가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훨씬 더 좀 쉽게 잘 작동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가 변한다, 또는 경제 구조 개혁이 진행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가격을 통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 일본은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데이터, 즉 GDP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랑도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1990년까지는 우상향하는 구조적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1990년 이후부터는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사실 멈춰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점이 오른쪽 밑에 있는 차트입니다. GDP는 멈춰 있는데 GDP 내에서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다른 어딘가의 비중은 감소했겠죠, 당연히. 그게 일본에서는 가계, 즉 개인들의 비중입니다. 즉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회복됐다라고 하지만 일본은 초격차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일본 국민들이 정말 잘 살고 있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뭐 주식시장과는 좀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구조개혁을 해나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이 준비한 2월 전략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2월에도 좀 좋은 성과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